안녕하십니까. 블로그 남강언어의 남강희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융합 1 209쪽이죠. 자, 여기는 전체 7문단으로서 패턴 인식에 관한 글이죠. 자, 1문단 보겠습니다. 자, 1문단 첫 번째 문장 쭉 윗줄입니다. 전통시대에 글씨를 쓴다는 것은, 여기서 끊어주고요, 부호를 통해 내용을 전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씁니다. 그렇죠? 자, 글씨를 쓴다는 것이 과거에는 내용을 전달한 그 무엇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 조선 전기 유학자들에게 글씨를 쓰는 것은 것입니다. 조선 전기 글씨 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글씨를 쓰는 것은 심성을 수양하는 대표적인 덕목이기도 하였다고 씁니다. 조선 전기 동그라미 하고요, 글씨를 쓰는 것 밑줄, 심성을 수양하는 대표적인 덕목, 여기다 밑줄, 심성에다 동그라미. 그러고서는요, 조선 전기 유학자 이야기하다가 태계 이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추상적 형태에서 구체적 형태로 들어가고 있죠. 예시죠. 태계 이왕은 것입니다. 인물이 나오게 되면 어쩌라고요? 동그라미라고요. 태계 이왕 동그라미 하고요, 자신의 마음이나 심성이 글씨를 통해 드러난다는 시인법을 강조, 여기까지 밑줄. 자, 밑줄 긋고요. 신법이 뭔가요? 신법 네모하고요, 마음이나 심성이 글씨를 통해 드러난다고 씁니다. 여기 자, 전개 방식상 정의가 되겠죠. 이 말을 달리 이야기하게 되면 뭔가요? 글씨에는 마음이나 심성이 들어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처럼 유학자들은 글씨를 쓰는 것을 마음을 담는 것으로 이해하고 글씨의 의미와 가치를 마음 공부의 일환으로 간주하였다고 씁니다. 여겼다고 씁니다. 그렇죠? 1문단의 소주제는 뭔가요? 조선 전기의 글씨에 대한 입장입니다. 그렇죠? 조선 전기 유학자들은 글씨를 뭘로 봤는가요? 시법, 글씨의 형태를 시법으로 옳다면 봤던 거죠. 자, 2문단 들어가겠습니다. 성리학적 심성론의 바탕을 둔 이러한 관점은, 첫 번째 문장 전체 밑줄이죠. 여기서 끊어줘야 될 겁니다. 성리학적 심성론의 바탕을 둔 이러한 관점 것입니다. 여기서 끊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조선 후기 동그라미입니다. 탈주작적 사상이 대두되면서 변화하기 시작, 여기까지. 자, 요 몇 줄이었죠? 그러면서 조선 후기 동그라미, 탈주작적 사상 동그라미, 대두 동그라미. 자, 그러면 어떻게 바뀌었냐? 변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추상적이죠. 구체적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누가 나옵니까? 창암 2, 3만이 나오는 겁니다. 창암 2, 3만은 것입니다. 예시 형태가 되겠죠. 선대의 서풍만을 추종하는 글씨 쓰기를 비판하며 것입니다. 제각각의 개성을 인정해주지 않는 편벽한 안목을 개탄 것입니다. 창암 2, 3목 동그라미 하고요, 선대의 서풍만을 추종하는 글씨 쓰기를 비판, 여기다 밑줄 긋고 1번. 개성을 인정해주지 않는 편벽한 안목 쇠퇴를 개탄, 여기다가 2번. 자, 선대의 서풍만을 추종하는 글씨 쓰기, 뭘 이야기하는 건가요? 자, 잘 쓴 글씨라고 자 평가받은 글씨를 따라 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을 비판하며 그렇습니다. 자, 개성을 인정해주지 않는 편벽한 안목을 개탄 것입니다. 개성 동그라미 하고요, 편벽이라는 것은 한쪽에 치우쳐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안목을 세태를 개탄 것입니다. 자, 그는 자, 이산만의 말을 빌어왔네요. 인용이죠. 그는 어리석은 듯하고 졸박한 것이 묘한 것이니 그렇습니다. 자, 어리석은 듯하면서도 조금 모자란 것 같은 것이 묘한 것이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듯하고 졸박한 것, 여기다가 동그라미, 묘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혜의 힘이 이미 넉넉하다면 묻습니다. 넉넉하면 묻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있다면 어찌 남에게 인위적인 솜씨를 자랑하겠는가 묻습니다. 인위적인 솜씨 세모입니다. 인위적인 솜씨 뭘 이야기한가요? 잘 쓴 글씨라고 평가받는 글씨를 따라 쓰는 솜씨를 자랑하겠는가? 자랑할 수 없다. 서리법 형태죠. 라고 하며 글씨의 본질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무의에 있음을 강조했다고 씁니다. 글씨의 본질 동그라미 하고요. 쭉 몇 줄입니다.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무의에 있음을 강조, 여기다 할 테면 쭉 몇 줄. 이는 탈주작적 관점에서 글씨를 통해 주체적인 개성의 발현이 중요함을 언급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결국 뭘 이야기하는가요? 탈주작적 관점에서 글씨를 통해 그렇습니다. 글씨를 통해 동그라미요. 그 다음에 끊고 다시금 밑줄 주체적인 개성의 발현이 중요함을 언급, 여기다 쭉 몇 줄, 개성에다 동그라미입니다. 그쵸? 자, 여기 이 문단 어떤 내용인가요? 자, 글씨에 대한 조선 후기의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자, 3문단 들어가겠습니다. 하지만 글씨에 대한 이러한 관념들은 묻습니다. 대부분의 문서들이 컴퓨터를 중심으로 디지털화 되면서 그렇습니다. 희박해졌다 그렇습니다. 자, 3문단 첫 번째 문장 쭉 몇 줄입니다. 하지만 세모. 자, 글씨에 대한 이런 관념들은 묻습니다. 이러한 관념들은 묻습니다. 여기서 끊어줘야 되죠. 글씨에 신법이 있다. 글씨의 개성이 중요하다. 이런 관념들은 대부분의 문서들이 컴퓨터를 중심으로 디지털화 되면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끊어줘야 되겠죠. 희박해졌다 그렇습니다. 희박해졌다. 희박에다 동그라미. 자, 과거의 글씨가 종이 위에 쓰는 것이었다면 현대의 글씨는 컴퓨터 자판으로 입력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자, 과거 글씨하고 현대 글씨 차이점을 이야기하고 있죠. 전개 방식상 대조가 될 겁니다. 그러나 개성 있는 글씨에 대한 요구나 욕망은 여전히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모하고요. 글쓴이 의견은 역접 다음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거기다 개성 동그라미하고 개성 있는 글씨에 대한 요구나 욕망은 여전히 여기까지 밑줄합시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컴퓨터 자판으로 입력하는 글씨뿐만 아니라 손으로 쓴 글씨도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손으로 쓴 글씨도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다 쭉 몇 줄이요. 자, 손으로 쓴 글씨를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하는 방법 중 하나가 패턴 인식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손으로 쓴 글씨가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하는 방법 여기까지 밑줄. 그러면서 패턴 인식 동그라미를 활용하는 방법 여기까지 밑줄입니다. 그렇죠? 자, 3문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뭔가요? 개성 있는 글씨에 대해서 요구나 욕망이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손으로 쓴 글씨도
디지털화할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3문단 들어가겠습니다. 3문단 첫 번째 문장 밑줄입니다. 인간은 월등한 패턴 인식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는 글씨들도 인식할 수 있지만 컴퓨터와 같은 기계는 그렇지 않다고 씁니다. 쭉 밑줄을 씁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끊어줘요? 인간은 월등한 패턴 인식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끊어주고요. 정확하지 않는 글씨들도 인식할 수 있지만 여기서 끊어주고요. 컴퓨터와 같은 기계는 그렇지 않다고 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여기에 전개 방식은 대조가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자, 그러면 패턴 인식이 뭐냐? 패턴 인식이 뭐냐? 패턴 인식은 그렇습니다. 네모하고요. 모집단의 구성 요소 중에서 고유한 속성인 특징을 탐색하고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정보를 분류하는 것 여기까지 밑줄입니다. 전개 방식상 정의죠. 그렇죠? 그래서 특징을 탐색하고 동그라미요. 그 다음에 정보를 분류 여기다 대면은 동그라미 이것이 패턴 인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시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코인스. 자, 거기에 되면 COINS라는 5글자를 분류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그렇습니다. 각각의 글자는 수직선이나 사선이나 닫힌 곡선이나 열린 곡선으로 특징을 탐색할 수 있다고 씁니다. 자, 코인스라는 COINS가 갖고 있는 특징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에 따라 코인스를 순차적으로 하나의 열린 곡선 것입니다. 하나의 열린 곡선 C, 하나의 닫힌 곡선 O, 하나의 수직선 I, 자, 그 다음에 하나의 사선 N, 두 개의 열린 곡선 S로 분류해 볼 수 있다고 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산문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패턴 인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패턴 인식의 정의와 예시가 나와 있죠. 자, 산문단 들어갑니다. 인간은 감지한 패턴을 기납적인 추론을 통해 걷습니다. 일반적인 개념이나 단서와 연관짓지만 걷습니다. 컴퓨터는 입력 데이터를 통계적 모집단 중 하나와 연관시킬 수 있는 상대적 가능성을 추정한다 걷습니다. 여기까지 쭉 몇 줄이요. 다시금요. 끊어봅시다. 인간은 감지한 패턴을 기납적인 추론을 통해 여기서 끊어주고요. 일반적인 개념이나 단서와 연관짓지만 걷습니다. 연관짓는다 하지만 걷습니다. 전개 방식상 대조가 되는 거죠. 컴퓨터는 동그라미. 입력 데이터를 통계적 모집단 중 하나와 연관시킬 수 있는 상대적 가능성을 추정한다고 씁니다. 자, 거기 하나와 연관 여기다 대면 동그라미 합시다.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새로 입력한 데이터를 기존의 데이터와 비교하여 판단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통계적 모집단은 기존에 입력된 많은 데이터 가운데 추정에 필요한 단서나 정보라 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표본이라 할 수 있다. 추출한 특징이 서로 다른 부류를 얼마나 잘 구별할 수 있는지를 분별력이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자, 거기다 쭉 몇 줄이요. 추출한 특징이 서로 다른 부류를 얼마나 잘 구별할 수 있는지 몇 줄하고 분별력 네모입니다. 하는데 각각의 부류가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일수록 입력된 데이터를 분류하는데 유리하다 그렇습니다. 그렇겠죠?
이때 기존에 입력된 데이터에서 특징을 추출하기 위한 시도가 너무 적거나 너무 단순하면 데이터를 특정 지을 수 없다고 씁니다. 그 다음에 자 거기 보게 되면 거기다요. 기존에 입력된 데이터에서 특징을 추출하기 위한 시도가 너무 적거나 너무 단순하면 여기까지 밑줄 하고요. 그 다음에 끊고 데이터를 특정 지을 수 없다. 자 반면에 대조죠. 대조. 너무 많이 혹은 너무 복잡하게 시도하면 밑줄. 소요되는 계산의 복잡도를 증가시켜 처리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씁니다. 결국 뭐예요? 계산이 복잡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쵸? 여기다 쭉 밑줄 하고요. 자, 근데 이를 뭐라고 한다? 차원의 저주라고 한다고 씁니다. 차원의 저주, 네모요. 정의 형태죠. 그쵸? 자, 어쨌거나 지금 3문단에서 이야기 지금 벌써 5문단인가요? 지금 5문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요? 특징의 분별력과 차원의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6문단 들어갑시다. 6문단. 실제로 컴퓨터를 통해 손글씨를 처리하는 과정은 센서를 사용하여 손글씨를 데이터하고 특징 벡터라는 수학적 표현으로 바꾸는 추상화를 거친다고 씁니다. 자, 여기다 쭉 밑줄입니다. 그러면서요, 어디서 끊어주게 되냐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컴퓨터를 통해 손글씨를 쓰는 처리하는 과정은 여기다가 끊어주고요. 센서를 사용하여 손글씨를 데이터하고 여기서 끊어주고요. 특징 베타라는 수학적인 표현으로 바꾸는 추상화를 거친다고 씁니다. 데이터화 동그라미, 그 다음에 특징 베타 동그라미 하고요. 그 다음에 수학적 표현으로 바꾸는 것을 추상화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거나 추상화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만약 그렇습니다. 손으로 쓴 숫자 6을 추상화한다면 먼저 6을 가로와 세로로 각각 8등분 한다고 씁니다. 그렇게 생겨난 64개의 칸을 센서로 감지하여 걷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인식되었다면 걷습니다. 자, 인식되었다면 몇 줄 하고요. 1에다 동그라미. 인식되지 않았다면 0으로 표시한다고 씁니다. 0에다 밑줄 긋고 0에다 동그라미. 자, 그러면 각각의 개별적인 칸들이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 될 것이고 없습니다. 각각의 개별적인 칸들은 밑줄하고 특징 동그라미. 이들을 수학적인 표현으로 붙습니다. 뒷장입니다. 바꾸면 64 차원의 특징 벡터 x는 x1부터 x64와 같이 왼쪽 상단에서부터 차례대로 쓸 수 있고 이때 x가 특징 벡터가 된다고 씁니다. 그렇죠? x가 특징 벡터가 된다고 씁니다. x에다 동그라미 하고요. 특징 벡터 여기다 밑줄. 자,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요? 특징 벡터로 손글씨를 추상화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7문단입니다. 그러나 이 방식에서 x1과 같은 특징들은 숫자 4나 8에서도 0일 것이므로 그렇습니다. 0일 것이므로 그렇습니다. 쓸모가 없다 그렇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64개의 특징이 있는데
글자에 따라 분명하게 구별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쓸모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신 그렇습니다. 대신 가로와 세로 8개의 개별적인 화소들을 상단과 하단으로 2등분하여 긋습니다. 상단과 하단으로 2등분하여 긋습니다. 상단 총합과 하단 총합의 비를 첫 번째 특징 y-로 긋습니다. y1으로 긋습니다. 결국 뭐예요? y1은 하단 총합의 비분의 상단 총합의 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쵸? 그러게 되면 지금 y1은 18분의 6이란 이야기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요. 좌단과 우단으로 2등분하여 좌단 총합과 우단 총합의 비를 두 번째 특징 y2로 삼아보자 그렇습니다. y2는 뭘 이야기하는 건가요? 우단 총합의 비분의 좌단 총합의 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쵸? 10분의 14가 되겠죠. 자, 그러게 되면 이렇게 하면 2차원의 특징 벡터 y는 y1, y2를 얻을 수 있다. 숫자 65 같은 경우는 y는 18분의 6, 10분의 14가 될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기존에 입력된 다양한 모양의 손글씨 65 특징 벡터를 추출해 보면 일정한 경향성을 얻을 수 있고 이러한 수학적 특성을 통해 컴퓨터는 손으로 써서 입력되는 숫자를 분류할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다 몇 줄이요? 수학적 특성을 통해 끊어주고 컴퓨터는 손으로 써서 입력되는 숫자를 분류 여기까지 몇 줄? 자, 마지막 7문단이었는데 7문단의 소주제 뭔가요? 수학적 특성을 통한 손글씨 분류가 되겠죠. 그렇죠? 오늘 이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기 전체 주제는 손글씨에 대한 관념의 변화와 손글씨를 디지털화하는 방법이 나와 있죠. 전체 제재는 손글씨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전개 방식은 손글씨에 대한 관념의 변화와 손글씨를 컴퓨터가 인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지금 많은 개념들이 나와 있습니다. 패턴 인식이라든가 분별력이라든가 차원의 저주라든가 그 다음에 뭐 특징의 벡터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개념 부분들 잘 정리하시게 되면 문제 무난하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상이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만나도록 오늘 최상의 준비를 해낼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파이팅을 기대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